안녕, 캐츠 워너비. 나야, 이 구역의 미친 고양이, 가시캣. 요즘 힙합계 거물이자 억만장자인 퍼프데디의 사건으로 미국, 아니 전 세계 캣들이 큰 충격을 받고 있어. 워너비들이 댓글과 DM으로 계속 요청해줘서 일명 디디게이트를 시켓이가 정리해봤어. I'll be missing you, I need a girl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내며 2000년대 최고의 아티스트로 자리 잡은 션 디디콤스는 배드보이 레코드를 설립하며 노토리어스 B.I.G, 페이스 에반스 등 걸출한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프로듀싱하는가 하면 어셔, 저스틴 비버 등과 협업하며 음반 프로듀서로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지. 심지어 음악뿐 아니라 패션, 주류 사업 등 그가 손에 대는 사업은 모두 큰 성공을 거뒀어. 그런 퍼프데디는 자주 호화로운 파티를 개최하며 현대판 개츠비로도 불리곤 했어. 그런데 어느 날 대중들 사이에서 퍼프데디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 2023년 11월 16일 전 여친이자 가수 겸 댄서인 카산드라 벤투라가 퍼프데디를 상대로 구타 및 성폭행 소송을 제기한 게 그 시작이었지. 캐시는 2005년 19세의 나이에 37세인 퍼프데디를 처음 만났어. 캐시에 따르면 퍼프데디의 레이블과 계약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폭력이 시작되었대. 10년 동안 여러 차례 인신매매 구타를 당했으며 2018년에 관계를 끊으려 하자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대. 법원 문서에 따르면 디디는 캐시에게 약물을 먹으라고 권유하고 남성 성노동자와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한 후 해당 장면을 촬영했다고 해. 캐시와 디디는 11년간 만남과 이별을 반복했는데 2012년 캐시가 래퍼 키드 커디와 만나기 시작하자 그 사실을 안 디디가 크게 화를 내며 커디의 차를 폭파하겠다고 협박을 한 적도 있었대. 그리고 실제로 커디의 차량이 도로에서 폭발하는 일이 생겼지. 또 디디는 자신을 위협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캐시의 가방에 본인의 총을 넣고 다니게 했고 캐시가 도망칠 때마다 인맥을 이용해 그녀를 찾아냈는데 많은 사람들이 디디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엔터업계에서 활동이 어려워질 거라고 말을 했대. 그리고 2018년 마침내 캐시는 디디와 헤어질 수 있었지만 앞에서 언급한 끔찍한 사건 후 그녀를 놓아줬다고 해. 어쨌든 캐시가 건 소송은 합의로 하루 만에 취하되었고 퍼프데디는 합의를 한 것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 그렇게 소송이 마무리되며 이 사건은 끝이 날 줄 알았지만 몇 달 후인 2024년 5월 17일 CNN에서 퍼프데디가 캐시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충격적인 영상을 공개하며 또다시 퍼프데디가 화두에 올랐어. 영상 속 퍼프데디는 호텔에서 도망치려는 캐시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며 바닥에 내동댕이 친 후 누워있는 캐시의 후드를 잡아 끄는 끔찍한 모습이었지. 영상이 공개된 후 며칠 뒤 퍼프데디는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올렸어. 그 영상에서의 제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영상 속 제 행동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행동한 자신이 역겹다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치료와 제어를 받기 시작했으며 신의 은총과 자비를 구해야만 했다고 밝혔어. 주목할 점은 퍼프데디가 주어 없이 사과를 했다는 점이야. 일부는 캐시에게 똑바로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을 비난했고 일부는 LA 검사청에서 공소시효 때문에 이 영상을 증거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을 발표한 후에야 사과를 한 퍼프데디를 비난했지. 한편 한 번 물꼬가 트이자 참고 있던 피해자들이 줄줄이 소송을 걸기 시작하며 퍼프데디의 추악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어. (2023년 11월 23일) 캐시가 디디를 고소한 날로부터 며칠 뒤 조이 디커슨 닐이라는 여성도 퍼프데디를 고소했어. 1991년 대학생이었던 자신을 약물로 취하게 한 후 성폭행했으며 영상을 녹화해 주변에 배포했다는 혐의로 말이야. 퍼프데디는 이번에도 돈을 노린 소송일 뿐이라며 강력히 부인했어. 하지만 바로 다음날 또 다른 피해자 리자 가드너가 본인이 16살이었을 당시 퍼프데디가 가수 에러놀과 함께 본인과 친구를 성폭행 및 폭행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지. 퍼프데디 측은 이번에도 조작된 주장이라며 돈벌이에 불과하다고 범행 사실을 부인했고 말이야. 그러나 피해자들의 소송은 줄을 이었어. 2023년 12월 퍼프데디는 2003년 당시 17세였던 여학생을 집단 강간한 혐의로 또 한 번 고소당했고 인스타그램과 성명문을 통해 입장을 밝혔지. 충분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저는 조용히 앉아서 사람들이 제 평판을 파괴하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돈벌이를 원하는 사람들이 저에 대해 역겹고 불쾌한 주장을 했습니다. 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 그러한 끔찍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전 제 이름과 제 가족 그리고 진실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소송은 멈추지 않았어. 2024년 2월 프로듀서 릴 로드 존스 주니어는 퍼프데디와 몇몇 직원들에게 무려 3천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걸었어. 각종 약물의 사용 및 유통, 등록되지 않은 불법 총기의 전시 및 유통, 미성년자 및 성노동자 청탁에 대해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어. 또 퍼프데디가 자신의 허락 없이 신체의 민감한 부위를 만지며 성희롱을 했고 심지어 퍼프데디가 개최한 파티에서 약물을 맞고 성폭행을 당했다고도 밝혔어. 그런가 하면 존스는 디디가 모델 제이드 레이미, 시티걸즈 래퍼 영 마이애미, 50센트의 전 연인 데프니 조이를 성노동자로 고용했다고 주장했지. 퍼프데디의 전 여친이기도 한 영 마이애미는 2023년 4월 디디를 위해 약물을 운반한 걸로도 언급되었어. 다만 언급된 세 사람 모두 퍼프데디에 의해 성노동을 제공하며 월급을 받는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어.
이번에도 디디의 변호사는 릴 로드 존스 주니어가 거짓말쟁이에 불과하다며 다시 한번 사실을 부인했어. 하지만 2024년 3월 25일 미국의 국토안보부가 성매매 및 인신매매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퍼프데디의 마이애미 집과 로스앤젤레스 집을 급습했지. 국토안보국 요원들이 장갑차 등 무장병력을 동원해 총을 꺼낸 채 디디의 집을 급습하는 모습이 그대로 공개됐어. 디디의 아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비롯해 수갑을 찬 여러 사람들이 목격됐지만 퍼프데디는 당시에 자택이 없었고 개인 전용기로 카리브해의 한 섬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연방경찰에 붙잡혔다고 해. 다음 날인 3월 26일 퍼프데디의 법률 대리인은 어제 퍼프데디의 자택에서 수색 영장이 집행되는 과정 속 군사병력 수준의 무력이 과도하게 남용됐습니다. 퍼프데디는 구금되지 않았지만 경찰 당국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퍼프데디의 가족 누구도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퍼프데디는 결백하며 그의 오명을 벗기 위해 매일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라며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했어. 그 후에도 전 모델 크리스탈 맥키니, 에이프리 램프로스, 에이드리아 잉글리시, 성범죄자 데릭 카델로 스미스 등이 계속해서 퍼프데디에게 소송장을 던졌어. 2024년 9월에는 던 리처드가 퍼프데디를 성폭행 및 언어학대, 비인도적 근무 환경을 제공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퍼프데디가 MTV의 리얼리티쇼 메이킹 더 밴드 출연자들에게 언어적인 학대를 했으며 잠을 재우지 않고 48시간 동안 연습하도록 강요했고 여러 차례 성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어. 그런가 하면 퍼프데디의 전 여친인 캐시가 폭행당하는 모습도 수차례 목격했다고 진술했지. 이렇듯 피해자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게 바로 약물과 원치 않는 성관계야. 한 마약상이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어. 흰색 가운만 걸친 퍼프데디가 그를 은밀한 장소로 안내했는데 그곳에서 유명 연예인들이 난잡하게 뒹굴고 있었고 여자들은 대부분 약에 취해 있었다고 말이야. 기소장에 따르면 퍼프데디와 그의 회사 콤스 엔터프라이즈 구성원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명성과 권한을 이용해 위협하거나 낭만적인 관계를 가장하여 여성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프리고프라고 불리는 파티에 참여하도록 강요했다고 해. 프리고프는 디디가 주도하는 성적인 퍼포먼스로 피해자들에게 남성 성노동자와 관계하도록 강요한 후 퍼프데디가 그걸 지켜보거나 몰래 촬영했다고 해. 또한 피해자들을 복종시키기 위해 약물을 공급했대. 이런 프리고프는 정기적으로 열렸고 때때로는 며칠 동안이나 지속됐으며 여러 명의 성노동자가 참여하기도 했어. 콤스 엔터프라이즈 멤버들은 프리고프를 위해 호텔 객실을 예약하고 베이비 오일, 윤활제, 여분의 린넨, 조명과 같은 필수품들을 미리 준비했고 파티 후 손상될 객실을 청소했으며 성노동자들에겐 현금을 지불하고 TD와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수익도 준비했다고 해. 2024년 3월경 콤스의 거주지를 수색하는 동안 법 집행기관은 마약과 1000병 이상의 베이비 오일, 윤활제를 포함한 다양한 프리고프 물품을 압수했다. 또한 퍼프데디는 피해자들을 때리고 발로 차고 물건을 던지고 머리채를 잡아 끌었대. 이러한 폭행은 부상으로까지 이어졌어. 프리고프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력과 생계를 위협했고 심지어 현장을 녹화하여 피해자들의 복종과 침묵을 얻어냈지. 기소장은 퍼프데디의 회사 콤스 엔터프라이즈를 범죄 조직이라고 언급하고 있어. 강제노동, 성매매, 성폭행, 마약 유통 및 기타 범죄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에 관여했고 은폐하려 했다고 말이야. 한편 가택 수색 당시 나온 베이비 오일 1000병 때문에 많은 대중들이 충격을 받았어. 놀라운 숫자 때문에 베이비 오일은 일종의 밈이 되었지. 퍼프데디의 대리인은 코스트코에서 베이비 오일을 대량으로 구매했다고 주장했지만 코스트코는 TMZ에 성명을 보내 미국 내 어느 매장에서도 베이비 오일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어. 결국 퍼프데디는 2024년 9월 15일 뉴욕 파크하얏트 호텔에서 국토안보국에 의해 체포되었어. 소식통에 따르면 기소를 예상하고 자발적으로 뉴욕에 와서 전면 협조했다고 해. 우리는 미 검찰이 콤스 씨에 대해 부당한 기소를 추진하기로 한 결정에 실망했습니다. 숀 디디 콤스는 음악 아이콘이자 자수성가한 기업가이며 가족을 사랑하는 남자이자 입증된 자선가로 지난 30년간 제국을 건설하고 자녀를 사랑하며 흑인 커뮤니티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는 불완전한 사람이지만 범죄자는 아닙니다. 콤스 씨는 이 조사에 협조적이었고 지난주에 이러한 기소를 예상하고 자발적으로 뉴욕으로 이전했습니다. 모든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판단을 보류해주세요. 숨길 것이 없는 무고한 사람의 행동이며 그는 법정에서 누명을 벗을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의 변호인은 말했어. 현재 숀 디디 콤스에게 제기된 혐의는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공갈 음모, 강압이나 사기 또는 강요에 의한 성매매, 최대 징역 10년인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교통수단 제공 이렇게 3가지로 모두 중범죄에 속해. 보석이 2번이나 거부되어 현재 구금 상태에 있지. 퍼프데디의 체포 후에도 소송은 계속되었어. 2024년 10월 1일 텍사스에 거주하는 변호사 토니 버즈비는 9살짜리 어린아이를 포함한 120명을 대리해 지난 30년간 일어난 퍼프데디의 범죄 행각에 대해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어. 저는 이 피해자들의 나이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피해자들의 나이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당시 9살이었던 이 사람은 오디션을 보러 갔고 그곳엔 다른 소년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널 스타로 만들어줄게 라는 약속을 받았죠. 그러나 숀 콤스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퍼프데디의 충격적인 반응이 공개되며 그가 2009년까지 매년 개최했던 화이트 파티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어. 화이트 파티는 A급 셀럽들이 참석하는 걸로 유명했는데 비욘세의 제이지 부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제니퍼 로페즈, 애스튼 커처, 머라이어 캐리 등 유명 연예인들은 다 오는 그런 파티였지. 퍼프데디는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해서 힙합과 초부유층을 연결시키기 위해 화이트 파티를 여는 거라고 밝힌 적이 있어. 우리 모두를 같은 색, 같은 수준으로 만들고 싶다며 말이야. 하지만 그의 바람과는 다르게 화이트 파티는 이제 공포의 파티가 되고 말았지. 퍼프데디의 숨겨진 이면이 드러나면서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까지 불똥을 맞고 있거든. 전 음반업계 관계자이자 화이트 파티 참석자였던 톰 스우프에 따르면 모든 참석자들은 등급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구역이 달랐다고 해. 일반 입장 등급부터 진짜 파티가 열리는 은밀한 장소까지 접근 가능한 등급이 나누어져 있었대. 어린이들은 일찍 집에 보내졌고 은밀한 장소에서는 음반 계약이나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손님들에게 성과 관련된 굴욕적인 행동을 요구하기도 했대. US 위클리의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디디의 애프터 파티에선 불쾌한 행동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해. 유명 인사들은 새벽 2시쯤 파티 분위기가 바뀔 거라는 걸 알고 떠났다고 전했어. 여자애들이 옷을 벗기 시작해요. 떠날 사람은 가라는 신호였죠. 그때 약물이 나왔고 술은 아침 7시까지 계속됐어요. 2014년 디디의 파티에 참석한 클로이 카다시안은 이 파티에 온 사람 절반이 엉덩이를 까고 있는 것 같았어 라고 파티에 대해 말했지. 2016년 10대 시절 1년간 디디와 함께 살았던 어셔는 자신의 아이들을 디디의 파티에 참석하게 허락할 건지 질문받자 노라고 단호하게 대답했어. 화이트 파티를 공동 주최하기도 했던 디디의 절친 애시튼 커처는 2019년 파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말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이상한 기억이었어요 라고 대답했지. 이렇듯 퍼프데디와 친분이 있던 사람들이 파멸되는 와중에 캐티즌들은 저스틴 비버가 다른 가수 꿈나무들처럼 학대의 피해자가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참이야. 저스틴 비버가 갓 음악 산업에 발을 디뎠을 때 퍼프데디와 접촉이 있었거든. 15세의 저스틴 비버는 트위터에서 디디에게 협업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팬들의 도움을 받아 디디의 눈에 띄어 친분을 쌓았다고 해. 어셔의 레이블과 계약한 저스틴은 디디와 람보르기니를 타고 어울리는가 하면 디디의 여러 파티에 참석하는 모습이 목격됐대. 전 저스틴 비버에 대한 양육권을 받았어요. 아시다시피 저스틴은 어셔와 계약했고 어셔가 첫 앨범을 냈을 때 제가 법적 보호자였죠. 2010년 영상에서 퍼프데디는 당시 16살이었던 저스틴에게 왜 예전처럼 전화하지 않느냐며 농담조로 묻는가 하면 2021년 공개된 영상에선 퍼프데디가 저스틴 비버의 몸을 마이크를 확인하는 듯 수색하며 두들기는 모습을 볼 수 있어. 2020년 저스틴 비버는 당시 18세였던 빌리 아일리시를 음악 산업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싶다고 밝힌 적이 있어. 그렇게 어린 나이에 업계에 종사하면서 어디로 향해야 할지도 모르고 모두가 날 사랑한다고 말한 후 1초 만에 등을 돌리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전 그녀를 보호하고 싶을 뿐이에요. 제가 겪은 일을 그녀가 겪지 않게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를 디디와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해석했지. 2023년 9월 저스틴 비버는 퍼프데디의 새 앨범에 참여했는데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퍼프데디의 체포 이후 저스틴은 콜라보를 후회하며 체포에 대한 이야기를 거부하고 있대. 또 저스틴이 이 모든 것을 알았다면 절대 퍼프데디와 콜라보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지. 그런가 하면 13살 때 디디와 함께 1년간 살았던 뮤지션 어셔도 주목받고 있어. 2004년 퍼프데디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성관계를 소개해주었다고 밝힌 거야. 항상 여자들이 있었고 문을 열면 누군가 관계를 맺고 있거나 방에서 여러 사람들이 난잡하게 관계를 맺는 걸 볼 수가 있었대. 퍼프데디의 전 보디가드인 진 딜은 퍼프데디가 10대인 어셔를 그루밍해왔다고 밝히기도 했어. 또 앞에서 말한 릴로드가 퍼프데디를 상대로 한 성희롱 소송에서 언급한 익명의 R&B 아티스트가 어셔의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어. 리안나 역시 16세의 나이로 부모님 없이 디디의 파트너였던 제이지의 사무실에 새벽 4시까지 남아있었다며 캐티즌들은 리안나도 디디의 피해자 중 하나로 추측하고 있는 참이야. 한편 퍼프데디가 래퍼 투팍의 살인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1996년 9월 13일 당시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던 래퍼 투팍은 도심 한가운데에서 갱단 크립스에 의해 총격 살해당했어. 이 사건은 미제로 남으며 온갖 소문이 무성했지. 그러던 2023년 투팍의 살인 혐의로 전 갱단 리더 키피디가 체포되었는데 키피디에 따르면 퍼프데디가 투팍의 죽음에 관여했다며 자신에게 투팍과 슈그나이트를 죽이면 100만 달러를 주겠다며 제안했다고 해. 당시 퍼프데디가 슈그나이트를 무서워했고 투팍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이 이유였다고 해. 슈그나이트는 음반 프로듀서로 투팍과 각별한 사이였는데 현재는 살인죄로 감옥에 있지. 어쨌든 키피디는 총격 사건 당시 차에 타고 있었던 또 다른 남성 에릭 본집 마틴이 부족한 돈을 모두 독차지했고 자신은 결국 살인의 대가로 아무것도 받지 못했대.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파괴당했으며 퍼프데디를 만난 것을 후회한다고도 말했지. 사실 퍼프데디가 투팍의 죽음에 관련이 있다는 소문은 오래전부터 있었어. 퍼프데디의 아들의 대부이자 배드보이 레코드의 전 사장 커크 버로스가 2003년에 제기한 2,500만 달러 규모의 소송에서 퍼프데디가 투팍을 죽인 총잡이를 고용한 걸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지. 소송은 기각되었지만 말이야. 2011년에는 전직 형사 그렉 하이딩이 투팍 사건과 관련해 머더랩이라는 책을 출판하며 또 한 번 퍼프데디가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
퍼프데디가 저 녀석들을 없애고 싶어 라고 말했다고 키피디가 증언한 사실을 책으로 낸 거야. 그렉의 책과 키피디의 증언에 따르면 직접 방아쇠를 당긴 사람은 키피디의 조카인 올랜도였다고 하네. 투팍과 사이가 좋지 않아 싸움이 잦았던 인물로 현재는 총격 사건으로 사망한 상태야. 이 사건으로 인해 2018년 에미넴이 발표한 킬샷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지. 퍼프데디가 투팍을 죽였다고 비난하는 부분이 있거든. 그런가 하면 퍼프데디와 사이가 나쁜 걸로 유명한 50센트 역시 이번 일로 화두에 오르고 있어. 2006년 50센트가 퍼프데디를 디스하는 트랙 더 밤을 발표하며 두 사람의 불화가 시작되었지. 50센트는 이 트랙에서 퍼프데디가 노토리어스 B.I.G 살인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비난했어. 사실 90년대에 이들은 종종 시간을 함께 보낼 정도로 사이가 괜찮았대.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우정이라기보다는 비즈니스 관계에 가까웠다고 밝혔지. 그러다 디스곡으로 두 사람 사이가 멀어졌고 이후 50센트는 퍼프데디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 그는 나를 쇼핑에 데려가려고 했어요. 전 그게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소리라고 생각했고요.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말 같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와 함께 있는 게 편안하지 않았어요. 50센트는 올해 9월 퍼프데디가 체포된 후 학대 사건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제작되고 있다고 밝혔지. 우리는 모두에게 숀 콤스의 이야기가 힙합과 그 문화의 전체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달라고 말합니다. 또 본인은 한 번도 퍼프데디의 파티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도 밝히며 현재는 계속해서 퍼프데디와 제이지를 저격하고 있는 참이야. 막장까지 치달은 디디게이트에 퍼프데디의 지인들까지 대중들의 민심을 잃고 있어. 전 여친인 제니퍼 로페즈, 파티 초대 1순위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등 퍼프데디와 친분을 자랑했던 연예인들 말이야. 특히 과거 퍼프데디의 음악 파트너였던 제이지와 제이지의 아내인 비욘세는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지. 비욘세 같은 경우에는 시노우스 루머가 SNS에 돌기 시작하며 무려 400만 명의 팔로우를 잃었어. 비욘세가 퍼프데디의 범죄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 눈 감았다는 거야. 퍼프데디가 투팍의 살인사건을 가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조금씩 시작된 루머는 퍼프데디가 당시 비욘세의 라이벌로 뜨던 가수 알리아를 비롯해 비욘세의 커리어를 방해하는 레프트 아이, 마이클 잭슨 등을 죽였고 비욘세와 제이지는 그걸 알고 있었다고까지 확장되었어. 또 테일러 스위프트도 살해 리스트에 있었지만 2009년 VMA에서 테일러가 베스트 여자 가수 비디오상을 타자 칸예가 무대에 난입해 비욘세를 칭찬하며 큰 창피를 주어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거야. 칸예의 어그로 덕분에 말이지. 그리고 이 모든 걸 제이콜의 곡 She Knows에 힌트로 남겼다는 거지. 가사 중에는 알리아, 레프트 아이, 마이클 잭슨의 명복을 비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 비욘세의 본명은 비욘세 지제 노이스 카터인데 여기서 노이스가 노우스와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she가 비욘세를 뜻한다며 She Knows 음모론이 틱톡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어. 게다가 아델, 리조와 같은 유명인들이 상을 받을 때마다 항상 비욘세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에도 의문을 제기했지. 즉 비욘세에게 감사 인사를 하지 않으면 비욘세가 그들을 제거할 거라는 거야. 브리트니 스피어스마저 비욘세에게 감사를 표하는 영상이 발굴되며 음모론은 사실인 것 마냥 캐터넷에 퍼지고 있는 중이야. 디디게이트가 워낙 흉흉하고 역겨운 탓에 이런저런 가짜뉴스들도 많이 돌고 있어. 워너비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익소익소 가시캣.